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는 마침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촬영을 하는데 시간이 바로 제주도에서 열렸던 세미나하고 겹쳐가지고 제주도에서 논문 발표한 것을 이충근 TV로 이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 지났는데 오늘은 원래는 제가 수요일마다 촬영하는데 목요일 날입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보고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했는데 하루를 늦춘 보람이 전혀 없이 미국 대통령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제 결과가 아직 나오지 못한 상태입니다. 참 이번 선거는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이제 지켜본 것이죠. 우리나라 어떤 사람들은 손에 땀을 주면서 살펴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제 선호하는 후보가 분명히 갈렸다라는 그런 사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바이든이 압승할 거다라는 것이 선거 직전까지의 여론조사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각종 매체들이 상당히 그렇게 많이 얘기들 했고, 지난 4년 전보다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만은 이번에도 트럼프가 될 거라는 사람은 소수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물론 이제 소수 견해를 쭉 얘기를 했었는데, 그랬는데 보니까 첫날 트럼프가 이기는 거로 나와가지고 미국에서 CNN 방송조차도 숫자까지 발표를 했었죠. 271표가 넘으면은 당선이 되는데 296을 얻고 이제 바이든은 240 몇 석 해가지고 트럼프가 이제 확정이 되었다라고 방송이 나왔었는데 그 밤에 어젯밤이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어젯밤부터 미시간이라든가 또는 위스콘신 같은 데서 우편 투표가 이제 완전히 또 상황을 바꿔놨다라고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바이든이 우세한 상황처럼 보이는데 지금 미국 이 투표 결과를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몇 군데 주에다가 이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 소송을 제기하면은 어떤 효과가 생기냐 하면은 주지사가 이 선거가 끝났다라고 선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언을 할 수 없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주의 법원에서 얘기를 하고 거기서 안 되면은 대법원으로 가야 되는데 결국은 이 문제들이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잡으면은 앞으로 한 달 반 이상은 누가 차기 대통령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속될 수도 있는 그런 참 황당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 경우는 누구도 예측을 할 수가 없는데 앞으로 이것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가 전례가 없습니다. 전례가. 앞에 그런 상황이 있으면은 그런 경우를 한번 보고서 이번에도 이렇게 되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전혀 없는 상황이죠. 가장 비슷한 케이스가 2000년도에 아들 부시가 대통령에 나와서 알고라는 민주당 후보랑 이제 경합을 했는데 알고가 클린턴 대통령의 이제 부통령이었죠. 그런데 원래 플로리다 주에서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건데 부시 대통령이 아주 아슬아슬하게 이겼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선언했다가 고 부통령이 이거는 너무 표가 작기 때문에 다시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졌다는 사실을 승복할 수 없다. 그러고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플로리다 선거를 다시 카운팅을 해야 되는데 그때 공화당에서는 대법원에다 또 고소를 한 겁니다. 이거 실 필요 없다 하는 식으로. 그래가지고 대법원에서 그때도 한 달 이상 걸렸죠. 대법원에서 결국 부시의 손을 들어줘가지고 부시가 이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플로리다 투표를 결국은 다시 쉬었습니다. 다시 쉬었는데 이제 부시가 대통령이라고 확정한 이후에 근데 알고는 전혀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발표했던 것보다 얼마 안 되지만 조금 더 차이가 더 벌어진 거로 그래서 결국은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았습니다만은 실제 다시 개표를 했었어도 부시가 이기는 것이었고 그때 알고가 그것을 안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국가가 분열되기를 원치 않는다 해가지고 승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지금 미국 공화당하고 민주당 사이에 또 이런 갈등이 있는데 이게 승복이 이번에는 제대로 될지 그것도 모르는 이런 아주 참 미국 역사 이래
첫 번째 나타나는 그런 그 혼동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확보된 숫자는 바이든이 많은 거로 나타나는데 이것도 지금 어떤 변동이 또 있을지 모르는 것이고, 그래서 당분간 우리가 이제 다음번 대통령 당선자를 모르는 상황이 됐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 이제 글도 써달라고 부탁을 받고 와서 뭐 말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받아가지고 오늘쯤이면은 대통령 후보가 확인될 것으로 알고 새 대통령일 수도 있고 트럼프일 수도 있죠. 그 사람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달라고 여러 곳에서 부탁을 받았는데 뭐 글을 도무지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제가 그 예비역 장성들 모임에 뭐 저도 자문위원으로 있는 모임이 있는데 오늘 아침 가서 잠깐 얘기를 해드리고 온 것이 있는데 오늘 강의를 두 개를 준비했는데 하나는 트럼프가 계속 다음번 미국 대통령으로 이제 4년 임기를 할 경우 그때 미국의 외교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하나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바이든이 될 경우에는 미국 외교 정책은 어떻게 바뀔까. 이제 어떤 특정한 사람이라기보다도 제가 그 제목은 미국 민주당의 외교 정책이라고 뭐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두 개를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어떤 스페시픽한 얘기라기보다도 두리뭉실하게 뭉뚱그려서 미국의 이 트럼프 공화당의 외교 정책과 민주당의 외교 정책은 무엇이 다르고 또 무엇이 같은가. 제가 말이죠, 지금 쭉 이렇게 회상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90년대 초반부터 대한민국에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 때마다 라디오든지 텔레비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되살아나는데, 제가 클린턴 대통령이 될 때 그때 이제 아버지 부시가 이제 클린턴으로 바뀌는 거죠. 그때 미국 외교 정책이 어떻게 바뀔 거냐라고 그때 이제 라디오였던 거로 기억됩니다. 물어봐서 바뀔 거 하나도 없어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클린턴이 아들 부시로 바뀔 때는 어떨 거냐 그래서 그때도 바뀔 거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바마가 대통령이 됐을 때는 어떤 지방의 어느 대학에서 이제 또 뭐 세미나를 했는데 그때도 저는 미국 대통령이 바뀔 것은 별로 없어요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미국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가 지난 24년 동안, 그러니까 아들 부시, 그리고 클린턴, 그리고 오바마, 먼저 이제 클린턴이 하고 아들 부시가 하고 오바마가 있죠. 그래서 8년씩 24년인데 그 24년의 외교 정책은 똑같은 것이었다라는 것이 통설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민주당, 공화당 관계없이 다 똑같았다. 그런데 지난 4년은 달랐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 된 다음에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공화당의 외교 정책이 다른 것이 아니라 트럼프의 외교 정책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만약 바이든이 당선되면 어떻게 될까? 바이든의 외교 정책은 그냥 지금 뭐 대봐야 알겠지만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이 오바마 서드 텀, 오바마의 3기 외교 정책이 나올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이제 트럼프는 지난 24년하고 다르다. 앞에 부시 대통령은 공화당이잖아요. 그죠? 근데 공화당 대통령하고도 트럼프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좀 특이하게 달랐는데 그 부분을 얘기하고, 그리고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은 그 트럼프가 다른 사람하고 달랐던 부분을 다른 사람하고 같은 부분으로 바꿔놓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난 24년 동안 트럼프 되기 앞에 3명 대통령 8년씩 임기를 채운 24년 동안 미국 대통령들의 외교 정책은 한마디로 글로벌리즘입니다. 세계주의, 세계화 시대. 그런데 미국이 글로벌리즘이 된 것은, 글로벌리즘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이 그와 같은 행위를, 그와 같은 외교 정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행동은 그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소련을 무너뜨렸습니다. 소련을 무너뜨린 다음에 미국이란 나라 혼자 유일 초강대국으로 남았습니다. 그때 미국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뭐 여러 번 해드렸지만은, 정말로 힘이 센 나라는 3가지 중에 하나를 할 수 있다라고 제가 이론을 소개한 적이 있었죠. 하나는 국제 정치를 다 손띄고 들어올 수 있다. 두 번째는 현상 유지해. 뭐 그냥 나한테는 별로 큰 데미지가 없으니까. 세 번째는 차제에 내가 바라는 세월로 지구 전체를 바꿔놓을 거야 라고 했는데, 클린턴 대통령, 부시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3사람은 세계를 미국이 보기에 아름다운 곳으로 바꿔놓겠다라고 하고서 외교 정책을 폈습니다. 그런데
그 외교 정책을 이제 사실은 한 번 하고 떨어진 대통령이 아버지 부시인데, 아버지 부시가 냉전에서 이긴 마지막 대통령입니다. 미국의 그 역대 대통령을 보면은 소련하고 싸울 때 모든 미국 대통령은 한마디로 말해서 콜드 워리어, 그러니까 냉전의 전사, 이 사람들은 투사입니다. 그래서 예외 없이 뭐 어떤 대통령도 전부 다 장교 출신이고, 뭐 부시 대통령 그 아버지 부시는 2차 대전 때 해군 조종사까지 하고 일본하고 전쟁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가 그 워리어입니다. 투사, 전사인데, 심지어는 그 냉전 시대 때 가장 좀 허약해 보이던 지미 카터 대통령조차도 미국 해군사관학교 출신의 원자력 잠수함을 탔던 승무원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 부시 대통령이 이제 마지막으로, 레이건이 공을 많이 썼습니다만은, 부시 대통령이 이제 냉전이 끝난 다음에 그 처음으로 전쟁을 하나 했습니다. 이라크, 쿠웨이트. 그래서 그걸 걸프 전쟁이라고 그러죠. 그 이라크가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점령했습니다. 점령하는데 몇 시간도 안 걸렸죠. 그거를 몰아내는 전쟁을 하면서 부시 대통령이 세계 수십 나라를 다 동원을 했고, 그리고 전쟁을 그냥 순식간에 해가지고 후세인을 몰아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월남전에서 미국이 패배했었는데 걸프 전쟁에서는 너무나도 놀랍게 승리를 했습니다. 그때 부시 대통령이 그 이후에 대통령 3명이 24년 동안 세계를 끌어가는 원칙을 만들어 놓습니다. 1. 이 세계 모든 나라는 민주주의를 할 것. 2. 이 세계 모든 나라는 자유무역을 할 것. 3. 누구도 미국한테 도전하지 말 것. 이 세 가지 원칙을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선포를 하고, 그래서 이제 세계는 신세계 질서의 시대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그분은 이제 4년 임기를 마치고 이제 그 클린턴한테 패배해서 이제 떠나고, 이제 그 다음에 냉전이 아닌 시대, 미국 홀로 세계 1등의 시대 대통령이 3명 나왔습니다. 그 3명은 누구도 군대 갔다 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아들 부시는 뭐 텍사스 주 방위군에 있지만은 연방군, 그냥 우리가 그냥 흔히 미군이라는 그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았죠. 그리고 트럼프도 안 갔다 왔고, 바로 이제 냉전이 끝난 시대의 대통령이 그렇게 스타일이 다른데, 바로 미국 사람들은 그 앞에 세 대통령은, 야, 이제 미국이 이 세상을 전부 민주주의 국가로 바꿔놔야 되겠어. 그리고 전부 다 자유주의 하는 나라, 무역하는 나라로 바꿔놔야 되겠어. 그리고 저 나라들이 독재 국가들이 있는데, 그 독재 국가에서 신음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을 미국이 그냥 보고 있는 것은 미국다운 일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세계에 이제 개입을 하죠. 세계에 개입을 하는데,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긴 전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사명감을 가지고 개입을 했는데 이긴 전쟁이 없어요. 그게 이제 하나의 이유고, 그러니까 전쟁은 정말 하는데 왜 못 이기느냐라는 불만이 나온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미국이 무역국가고 이 세계 모든 나라는 장사합시다 그랬는데, 미국 사람들은 자신 있었습니다. 야, 우리야말로 장사꾼의 나라지. 우리는 상업국가 아니겠어? 그런데 보니까 미국이 장사도 잘 못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중국한테 밀리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러니까 미국 공장은 다 다른 데로 이사 갔는데 실업자는 많아지고 돈은 못 벌고 중국이 더 잘 나가고, 거기에서 세계화 시대 이거 못 쓰는 시대구나 하고 반발로 튀어나온 사람이 트럼프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외교 정책은 그 앞에 세 사람의 외교 정책하고 다른데, 세계화 시대 끝. 이제 미국을 위주로 생각해야 되겠어. 이제 전쟁도 더 나가서 하지 말고, 우리가 왜 저 나라 가서 민주주의도 못 만들면서 죽어야 돼? 이제 그만. 그리고 세계를 자유무역하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중국만 좋잖아. 우리는 나쁘고. 그래서 그것도 그만. 그래서 이제 미국 제일주의, 그리고 전쟁을 그만두겠다는 그런 트럼프의 정책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전에 3명 대통령의 정책을 트럼프가, 너네들의 외교 정책을 하게 되면은 끝없이 전쟁을 해야 돼. 퍼머넌트 워페어. 왜? 저 나라 가서 민주주의로 바꿔야 되는데 말 안 들으면 가서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서 자기는 떠나겠다 그러고, 지난 4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말끝마다 자랑스럽게 하는 거가, 나는 전쟁을 하지 않았다. 나는 새로운 전쟁을 시작하지 않았다라는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자기의 외교 정책을 국민들한테 호소하고 지지를 받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점이 틀리는 거예요. 그 앞에 사실 민주당, 공화당 정책은 별로 틀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공화당은 전쟁당,
민주당은 평화당 그런데 그것도 전혀 틀립니다. 미국 역사를 보면은 민주당이 시작한 전쟁이 더 많습니다. 오히려 2차 대전, 1차 대전, 그리고 월남전쟁, 그리고 한국전쟁 전부 다 민주당 대통령 때 한 것이죠. 오히려 공화당 대통령은 전쟁을 마무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이미지가 공화당이 더 전쟁을 잘하는 것 같아 한 것은 9.11 때 부시 대통령이 공화당이어서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9월 11일 날 백악관의 주인이 조지 W 부시가 아니라 오바마였으면 외교 정책이 완전히 다를까? 그날 클린턴이었으면 그래도 다를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람이 변해도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이라는 국가의 속성, 그리고 국제체제, 도전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반응이 나오는 것이지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의 속성에, 그러니까 클린턴이냐, 트럼프냐, 부시냐 여기에서 갈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 앞 대통령하고 달랐다. 이게 글로벌리즘을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미국주의로 바꾸는 거야. 그 글로벌리즘의 세계에서 미국은 장사에서도 재미를 못 받고 그리고 민주주의 만들어 가갖고 전쟁만 많이 했지 뭐 우리가 달성한 거 하나도 없잖아 라는 생각으로 그것이 지난 4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우리 학자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비난한 책인데 책 제목이 이게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나온 책입니다. Exit from Hegemony. 미국이 패권국인데 패권국은 다른 말로 하면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라는 뜻도 있습니다. 나쁜 뜻으로 하면 세계를 억누르는 나라라는 뜻도 있지만은 미국 사람들은 헤지모니라는 말을 안 쓰고 리더십이라고 씁니다. 미국은 세계의 리더인데 미국 너 힘이 제일 센데 왜 리더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exit from hegemony. 패권으로부터 미국이 그냥 나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그림 그려놓고 이 책 내용이 이런 거예요. 왜 임무를 안 하려고 그래. 이런 뜻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욕을 먹습니다. 이제 강대국이라는 게 항상 골치 아픈데 1등을 해서 세계에 개입하면 제국주의라고 욕먹고 안 하면 왜 이렇게 책임을 폐기하느냐고 욕을 먹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도 그래가지고 전 세계부터 욕을 먹죠. 동맹을 배반한 사람. 그러니까 그 앞 대통령이 전부 다 동맹들하고 약속도 하고 모든 걸 다 배반했다 이거예요. 왜? 미국 위주니까 배반하는 거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의 외교 정책은 다른 사람하고 많이 다르다라는, 그런데 그거를 이제 패권을 그만두고 나가겠다라는 사람으로도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저희들이 한번 또 소개한 책인데 정글 그로우스 백이라는 책입니다. 이거 이제 그 유명한 로버트 케이건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이 책을 제가 소개를 했었는데 이 책은 뭐라고 써 있냐면은 미국이 그 세계 질서라는 게 정글인데 정글을 미국이 그래도 정원처럼 운영하지 않냐 지난 몇십 년 동안. 이거는 이제 지난 24년이 아니라 그 앞에 한 4, 50년 더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 질서를 미국이 만들고 그 미국이 주도하던 국제 질서 하에서 미국이 냉전에 승리도 했고,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정원산 노릇을 미국이 안 하겠다고 그러느냐? 그러면 전 세계가 엉망이 될 텐데 해가지고 비난을 하는데 이 로버트 케이건은 아주 또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외교 정책은 왜 앞에 있는 부시랑 다르냐라고 비판한 거죠, 사실은. 부시 대통령은 나가서 또 세계를 다 이렇게 다독거리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트럼프의 외교 정책은 그냥 한마디로 공화당의 외교 정책이라고 말하기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트럼프라는 그 사람이 이 세계화 시대가 더 이상 아니야. 이 세계화 시대에 미국한테 별로 좋을 게 없어. 라고 해서 외교 정책을 바꾸고 국가주의로 바꾸고, 근데 그것은 미국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유럽에서 브렉시트, 그것도 국가주의입니다. 시진핑, 그 국가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은퇴했지만은 일본의 아베 신조, 그 사람도 국가주의자입니다. 그것이 지구 세계화 시대가 지나가면서 세계화 시대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그 불만 요소들이 나타나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번 미국 대통령이 혹시 트럼프가 아닐 경우에 옛날로 회귀할까? 그거는 저는 회귀할 가능성이 100%라고 보지 않는 이유가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이 4년 동안에도 달라졌고, 그리고 적이 달라졌고, 그리고 국제 정치가 달라졌기 때문에 바이든 외교 정책은 트럼프가 동맹을 배반하고 국제 문제에서 했던 약속을 다 깨버리고 미국의 리더십을 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다 얘기하고 나왔는데 자기도 트럼프랑 정반대로 완전히 다르게 오바마가 했던 것처럼 그대로 따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좀 두고 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와의 불만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당선되게 된 요인이라고 저희들이 뭐 여러 번 말했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나가서 싸워봤자 이기지도 못하고 그리고 장사해서 중국한테 이기지도 못하는데 이게 뭐야. 그래가지고 우리는 실업자만 양성했잖아. 내가 그 사람들한테 직업을 다시 갖다 줄 거야. 그래서 트럼프가 놀랍게도 공화당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표를 얻어간 겁니다. 그 노동자표들이 미시간 그리고 오하이오,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거기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찍던 주의 표들이 이제 민주당 대통령 지난 몇십 년 해가지고 세계화되는 바람에 우리는 다 망했잖아. 스틸벨트가 러스트벨트가 됐잖아. 이렇게 분노하는 사람들이 공화당을 찍어서 대통령이 된 것이죠. 그래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이번에도 거기서 맹위를 떨쳤던 것은 누가 봐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지금 뭐 미시간주가 투표가 바뀌었다고 나오는데 그 바뀐 거가 지금 뭐 부정이냐 아니냐 이제 앞으로 그 다퉈봐야 되겠지만은 뭐 1시간 사이에 트럼프 표는 한 200표밖에 안 났는데 바이든 표가 뭐 13만 표가 나오는 것이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냐? 자연적으로. 그래가지고 지금 뭐 법적 논쟁이 이제 붙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무튼 트럼프가 오하이오하고 펜실베니아에서 뭐 쉽게 그 앞서가는 그리고 미시간에서도 이기는 거로 그렇게 그 기세를 떨쳤다는 것이 지금 세계화의 시대는 아니다라는 것을 그대로 이제 반증을 하는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 것이 바로 노동자들의 표로 당선된 거고 노동자들한테 약속한 것이 여러분들한테 일자리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일자리는 어디로 갔습니까? 중국으로 간 것이죠. 그래서 중국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당연히 이제 한판 붙는 겁니다. 너네들 공장들 다 내놔. 그런데 그 너네들 공장을 다 내놔라고 말하는 그 다른 방법이 너네들이 아직까지 관행이 틀렸어. 그래서 너네들은 막 덤핑도 하고, 그러니까 그 중국 사람의 인건비 같은 거 막 너무나도 인권 유린하면서 만들어가지고 싸게 파는 거야. 그걸 고치지 않으면은 관세를 엄청나게 붙이겠어. 그래서 중국에서 만든 물건을 관세를 내고 미국에서 사는 것보다 미국에서 만들어서 파는 것이 하나도 차이가 안 나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를 뽑아준 그 러스트벨트 사는 노동자들, 그 사람들의 요구에 만족시키기 위한 정책을 핀 겁니다. 그게 한 부분이고, 그리고 그러면 중국하고 트럼프가 그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툰 거냐? 트럼프가 자기를 뽑아준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냐? 그건 아닙니다. 중국이란 나라가 힘이 무럭무럭 커가지고서 지금 세계 2위의 막강한 나라가 된 겁니다. 제가 그 누누이 강조하지만은 1등은 3등하고 안 싸웁니다. 1등은 2등하고 싸우는데 지금 2등이 중국이고 중국은 미국 자리를 당연히 뺏고 싶죠. 예, 그게 바로 제가 학문적으로 속해 있는 공격적 현실주의입니다. 공격적 현실주의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강대국도 패권국이 되는 것이 꿈이다라고 전제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패권국이 되는 거, 그 중국이 나쁜 나라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이 패권국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거, 미국이 나쁜 나라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히 모름지기 강대국이라면은 누구든지 다 패권국이 되고 싶어 하고, 그러다 보니까 패권은 하나밖에 없는 게 패권국이죠. 그러다 보니까 1위와 2위의 강대국은 치열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갖고 묘샤이모 교수 같은 사람은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그거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국제정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자리를 뺏어오기 위해서 한 부분이 있지만은 또 다른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되었던 2016년에 중국이란 나라는 이제 미국을 위협할 수 있을 만큼 힘이 커진 나라가 되었고, 그리고 중국의 또 민족주의적인 지도자 시진핑이 나와서 중국몽이라는 것을 딱 부르짖은 겁니다. 그 중국몽에 대해서 미국이 반사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친 부분이 바로 아메리카 퍼스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과 미국의 그 국가 목표가 중국몽, 아메리카 퍼스트인데 그 두 개가 사실은 그 패권 경쟁에 자연스럽게 맞붙이는 그 과정에서 나타난 그 미국의 외교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다시 당선됐으면 어떻게 될까? 예, 이제 트럼프는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패권국이 세 가지.
나는 다 관두고 올 거야. 관두고 올 거라고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이게 책을 썼습니다. 너는 왜 관두고 나가니? 너는 왜 헤지모니에서 나가버리는 거야? 헤지모니를 해야지. 패권을 해야지. 그런데 저는 트럼프의 그 외교 정책은 세계를 내가 리드하지 않겠다. 그렇지만 미국은 1등으로 남아있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이 도전자에서 물러나야 돼. 그거는 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현실이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이제 또다시 임기를 이제 하게 되면은 아직 뭐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자신 있게. 그래서 그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서 트럼프가 2기에도 이제 4년을 더 할 수 있게 되었다 할 경우에 그때 중국과 미국의 싸움은 거의 본질적인 싸움이 될 거다. 아마 총 쏘는 전쟁은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은 대단한 싸움이 될 텐데 그 대단한 싸움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책이 나왔습니다. 이 책 뭐 아주 작은 책자입니다. America's Number One Adversary. 그러니까 미국의 주적, 미국의 제1위 적이라고 이제 얘기한 책이죠. 이 책을 쓴 사람이 그 포인덱스터라는 사람하고 로버트 맥팔레인이라는 사람인데 이 포인덱스터하고 맥팔레인이 둘 다 그 미국 해군 장교 출신인데 레이건 대통령 때 두 분이 그냥 그 서로 이제 바통을 이어가면서 미국 국가안보 보좌관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이제 이분들은 나이가 전부 다 80이 다 넘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두 분이 다 80이 넘으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보니까 자기네들이 주장한 것을 제대로 하려면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다시 돼야 된다라고까지 썼습니다. 한 달도 안 된 책에서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얘기인데 여기에 이 책에 이제 서문을 썼던 사람이 그 로버트 노울스라는 지금은 이제 참 뭐 이제 노인이 됐어요. 이 사람이 그 레이건 대통령 때 미국 해병대 중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란 콘트라 뭐 반군한테 무기 제공한 사건 그래가지고 이제 법을 어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판받고 이제 벌을 받는데 저 사람이 그때 하도 그 말을 애국적으로 해가지고 뭐 그 미국 사람들이 감동받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당당하게 이 자기를 변호하고 대통령을 변호하는구나 하는 그때 이제 대통령이 레이건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은퇴한 다음에 글도 많이 쓰고 미국 전쟁사 이런 책 많이 쓰고 그러는 분인데 그분이 이 책에 서문을 썼는데 그 서문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2기가 되면 그대로 할 바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미국은 기로에 서 있다. 중국 공산당 정부의 존재로 인해 미국이 자유국가로 남아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을지 여부가 위태롭게 되었다. 이제 중국의 위협은 아주 미국의 존재에 대한 위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계는 시진핑이 무한정한 힘을 어떻게 휘두를지를 경험하고 있다. 시진핑의 힘은 그 독재국가의 독재자의 힘이기 때문에 좀 과격하게 힘을 휘두를 수 있죠. 그리고 더군다나 그 5G 같은 기술을 가지고 지적 재산권 갈취, 마약 수출, 잘못된 영토권 주장, 노골적 혹은 은밀한 제재 위반 행동, 전 세계에 대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중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종교 자유, 홍콩의 민주화 탄압 등 그리고 심지어 미국에서 최근에 일어나는 폭동의 배후에는 중국이 있다라는 말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로버트 노스 그 예비역 중령은 바로 이와 같은 본질적인 거의 소련보다도 더 악마적인 중국과 여하의 대결하느냐가 앞으로 미국에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중국은 미국의 존재에 대한 existential threat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 이제 조그만 책인데 한 1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책입니다. 여기에 70개의 그 액션 플랜을 제안합니다. 이 책에서 이 저자가 이제 3명인데 1, 2, 3, 4 해가지고 70개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70개를 다 읽어볼 필요는 없고 그 몇 가지만 보는데 하여간 이 사람들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지금 미국에 당면은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아주 뭐 이 똑부러지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뭐 중국의 여기서 이제 그 리차드 레바인이라는 사람도 상당히 그 전문가인데 중국의 행동을 그냥 악행이라고 써버립니다. 악행. 그리고 중국은 오로지 중국 공산당의 권력을 보존하는 것만이 중국의 목표다. 중국은 거대한 악의 세력이다. 그래서 이것에 맞서기 위해서는 트럼프를 다시 선출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다. 중국 사람들은 다 이렇게 영리하기 때문에 미국에다 100만 달러를 뇌물로 매기면은 그것이 10억 달러 이상 이득을 낼 수 있는 사실을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 그 중국의 그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다.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그 앞부분에 보면은 뭐 그런데 트럼프는
그것을 상당히 잘했다. 구사력도 강하게 만들고 ISIS도 괴멸시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트럼프를 지지하고 트럼프를 뽑아주라는 그런 뭐 선거용 책자라고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돼서는 새로운 무기도 많이 만들고 저 B1도 이제 지금 거의 낡은 거가 돼가지고 B21이라는 걸 지금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다른 종류의 이 비행기도 많이 만들고 군함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500척 얘기했죠. 그런 새로운 종류의 군함도 계속 만들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게 보잉 747을 군사용으로 만든 건데 이게 그 에어본 레이저라는 비행기입니다. 이거를 오바마 대통령이 야 이거 만들 필요가 뭐 있어 그래갖고 하다가 이제 그 포기한 무기예요. 근데 이 저자들은 이 비행기를 만들었으면은 북한의 핵이라는가 뭐 이란의 핵 같은 건 문제도 안 되는데 이건 그 비행기 맨 앞에 보면 주둥이 같은데 그 레이저가 있는데 이 레이저가 나가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그냥 쏴버리는 겁니다. 우주에서. 그래가지고 아주 뭐 레이저 광선이면은 뭐 백발백중으로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바마 바이든을 비판하면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무기를 만들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포기함으로써 돈만 날렸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에 나온 거 뭐 70가지 다 말고서 한 몇 가지만 그냥 한번 제가 번역을 했으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중국이 미국에 대한 사상 유례없는 가장 큰 위협임을 밝히는 새로운 국가안보 전략을 채택하기 위해서 먼저 합의를 형성하라. 미국 국민들이 중국이 다 위협인지 모르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 합의를 먼저 도출해서 중국이 제일 위협이다라는 그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를 만들라. 그리고 코비드19의 진정한 진원지가 어디인지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포스트 코로나 이런 말 나오죠. 코로나가 이제 다 없어지면은 원인을 찾아내야 된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동맹국들이 협력적 정보 행동을 해야 된다. 그리고 중국의 다차원적인 본질 위협이 다차원적으로 위협인데 그 대가를 따지지 말고 중국의 위협에 인식을 제대로 해야 된다. 여기 그 이슈별로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냥 딱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언론, 그 언론도 회사가 운영하죠. 미국의 언론 회사, 특히 뉴스 네트워크를 컨트롤하는 회사에 대한 접근을 거부할 것. 지금 이번 선거에도 이제 뭐 언론이 편파적으로 한 후보를 지지했는데 그것이 바로 그 미국 사람들 중에 일부는 중국이 언론 뒤에 이제 그 돈을 댄 그 언론사가 중국의 이해에 따라서 견해를 발표하고 그런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못하게 거부할 것. 그러니까 중국 기업이 미국의 언론사를 돈 주고 사지 못하게 할 것.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거 들어가고. 그리고 생화학 전쟁, 핵 전쟁 위협뿐만 아니라 EMP라는 게 뭐 이제 그 뭐 하여간 핵 전쟁할 때 그 이제 전자파 튀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런 등등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중국의 1대1로를 거부할 것. 특히 중국이 아프리카 국가의 그 1대1로를 많이 손을 뻗치고 있는데 그것을 가서 잘 막을 것. 그리고 1대1로에 대항할 수 있는 대안을 구상할 것. 영국, 인도 등과 함께 중국의 1대1로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협력 체제를 만들 것. 그리고 자유국가의 회사들을 통합해서 이거 핵발전소 얘기인데 핵발전소를 전 세계 여러 나라가 콘소시엄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서 앞으로 전기가 필요한 그런 나라들한테 제공해 주자는 그 얘기입니다. 자유국가들이 회사들을 다 규합하여서 미래 인구가 쓸 안전한 핵발전소를 건설해 줄 것. 그리고 개발도상국 연합체를 결성해서 중국의 자원개발 및 자산 획득 전술에 대항할 것. 이거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의 정보 우선순위를 조정할 것. 미국한테 제일 중요한 정보가 질병에 관한 것. 두 번째는 중국에 관한 것. 세 번째는 핵무기. 조그만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에 관한 것. 요 우선순위를 확실히 할 것. 그리고 중국이 벌이고 있는 모든 형태의 지적재산권 도둑질을 차단할 것. 그리고 중국이 미국 기술에 대해 지적재산권 도둑질 없이 경제 팽창은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설명할 것. 지금 중국이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미국 거 도둑질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국민한테 널리 알릴 것입니다. 중국이 도둑질하거나 복사한 기술과 상품의 리스트를 만들어서 배포할 것. 그러니까 중국이 만든 모든 거가 미국 무슨 어디에서 이 기술을 훔쳐서 만든 것이다라는 것을 미국 국민들한테 다 알려줄 것. 그리고 중국이 아닌 중국이 기술을 훔치는 모든 나라들한테 너네들도 그렇게 하라고 종용할 것. 재산권 도둑질이 계속될 경우 중국에 대해 심각한 관세를 부과할 것. 중국이 미국 기술에 대해 앞으로도 계속 그 훔치는 일이 있을 때 엄청난 관세를 부과할 것. 그리고 중국 유학생들이 미국에 유학해가지고
이 과학기술적으로 센시티브한 그런 높은 기술, 그런 것을 연구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할 것. 그러니까 그런 학생 받지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원자력공학과라든가 컴퓨터 사이언스 공학과 이런 데 중국 학생 받지 말 것.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중국이 자국의 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하는 불공정 무역 관행과 수단에 관한 포괄적 자료들을 연구해서 공개할 것. 그러니까 우리 전번에 미국의 그 관리 4명이 이제 중국이 미국을 이런 식으로 침입했다는 걸 얘기하면서 뭐 다 말씀드렸던 그 중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WTO를 개혁하거나 WTO에 중국이 들어왔는데 중국이 들어와 가지고 오히려 미국 무역이 손해를 봤다라는 그 얘기죠. 트럼프 얘기가. WTO를 개혁하든지 미국은 미국의 그 마음 맞는 나라들하고 같이 WTO에서 떠나라. 이거 아주 상당히 그 뭐 노골적인 그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중국이 미국의 회사, 대학 혹은 국가적 자산을 더 이상 구매할 수 없도록 하는 강력한 원칙과 제한을 위반할 것.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미국 대학 사고 그러죠. 미국 방송국도 사고, 미국 영화사도 사고, 미국 건물 사고, 빌딩 사고 이런 거 다 못하게 할 것 이런 뜻입니다. 가능한 한 화웨이가 계획한 5G 발전 계획을 금지할 것. 이슬람 국가들의 협력. 중국이 그 1대1로가 이슬람 국가들 쪽으로 가는데 중국이 이제 자기 영내에 있는 이슬람은 대단히 탄압하고 있죠. 위구르족. 중국이 위구르족 등 이슬람을 탄압하는 것을 이슬람 국가들과 협력해서 이제 막자라는 그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호주, 일본, 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과 밀접하게 협력하여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외교적 및 기타 노력을 증진할 것. 중국이 미국만 건드린 게 아니라 호주, 일본, 한국 다 건드립니다. 기술 빼려고. 저 얼마 전에 그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님 한 분을 그 세미나에서 만났는데 그분도 중국의 그 백인계획, 천인계획 거기 들어갔던 사람이더라고요. 중국이 당신 우리나라 좀 와서 일 좀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월급 많이 줄 텐데 여기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해 주는 걸 보고 뭐 다 촉수가 퍼졌구나라고 알았습니다. 그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 아시아에 있는 미국 동맹국들하고 외교 관계를 증진할 것, 미국과의 핵심적 협력국인 인도를 껴안을 것, 그리고 인도와 군사적 협력을 할 것. 그 인도는 앞으로 중국에 버금가는 군사력을 미국의 지원으로 또는 일본의 지원으로 만들게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을 포위하고 압도하기 위한 새로운 동맹 구조를 형성할 것. 지금 말한 그 쿼드 얘기죠. 쿼드 얘기 이렇게 한 겁니다. 이를 위해 인도, 호주, 뉴질랜드, 일본, 한국과 함께 협력할 것. 중국이 부당하게 주장하는 아시아 해역에서 자유항해 훈련 이런 것들을 계속 증강시켜서 시행할 것. 그리고 대만의 5세대 전투기 요구에 부응할 것. 대만이 원하면은 F-35도 팔아라는 그런 얘기가 이 책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홍콩 자유에 대한 약속을 파기한 중국에 대항할 것. 중앙아시아 독립국들에 대한 중공의 협박과 강압을 거부할 것. 중국이 중앙아시아 국가들 못 살게 구는데 가서 그 압박을 거부하라는 얘기입니다. 중공이 코비드 관련 중요 자료 수집을 거부할 경우 심각한 관세를 부과할 것. 지금 이제 이 책에서 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을 아주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게 코비드 관련돼서 이제 얘기한 중국 사람들 지금 감옥에 많이 가 있죠. 그 사람들 전부 석방하도록 압박을 가할 것. 그리고 중국의 그 시장, 그 웨트마켓이라고 서양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뭐 생선 시장이나 농산물 시장 이걸 웨트마켓이라고 그럽니다. 육류, 뭐 도축 시장 이런 것들을 다 문 닫으라고 종용할 것. 이건 상당히 그 중국의 문화라든가 이런 데까지 개입을 하는 것 같아요. 티베트 정복과 관련된 중국의 거짓말을 폭로할 것. 그리고 중앙 집중적이 아닌 그래서 중국 시민에게 도달할 수 있는 새로운 그 전산망, 웹망을 구축할 것. 중국이 그 파이어월 같은 걸 해가지고 미국의 그 인터넷이 중국으로 들어간 걸 다 차단하고 막죠. 근데 그거를 뚫을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개발할 것.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 이메일 치면은 중국 사람한테 다 가는 겁니다. 뭐 카톡 같은 거 다 갈 수 있게 하는 뭐 이런 거죠. 중국의 용납할 수 없는 행동들에 큰 대가를 치르게 함으로써 중국의 행동에 대한 사전 억제력을 증강시킬 것. 너네들이 이거를 하면은 얻는 이익보다 손해가 훨씬 많아. 그러니까 하려면 알아서 해. 라고 하는 그 억제력을 형성할 것. 그리고 중국 제국 내부에 갇혀 사는 민족과 임들의 요구에 응하자. 이건 뭡니까? 그 미국이 전 나라 인권 그냥 놔두지 말고 그 중국 사람들을 이제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랬죠. 미국의 글로벌리스트들은
전 세계의 인권 문제를 미국이 해결해야 될 문제야. 그런데 지금 트럼프는 중국의 인권 문제를 해결해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다 다르진 않습니다. 그것이 집중되고 뭐 이제 포커스가 이제 한 군데로 맞춰진다는 점이 좀 차이가 나는 것이지. 그래서 중국 제국 내부에 갇혀서는 민족과 인민들의 요구에 미국은 응해야 한다라는 이런 식으로 이 책을 보니까 그 70개의 그 액션 플랜이 나와 있는데 이거 다음은 중국 공산당 망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 뭐 좀 이렇게 그 눈에 좀 구체적으로 띄는 거 한 20몇 개를 이제 찾아가지고 번역해서 여러분한테 읽어 드린 겁니다. 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많이 갔는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그 임기를 하게 되면은 중국과의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고 한국도 지금 여기 얘기했죠. 미국이 중국과 싸우는데 한국도 여러 번 거론이 됩니다. 동맹으로 들어가야 되고 중국한테 기술 팔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바로 뭐 미중 패권 경쟁이 훨씬 더 첨예하게 전개될 것은 확실하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그 대응을 해야 될 거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 또 앞으로 이제 계속 그 말씀드릴 주제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제2부에서 그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만약 취임하게 되면은 어떤 외교 정책을 펼지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